벌써 이민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올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올 1년 내가 뭐를 했나,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반추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연초에 이 수훈의 용담유사가 나왔고, 올해 나온 책으로서는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올주역강해가 올해 나온 거죠. 획기적인 두 작품, 용담유사라고 하는 동학의 가장 그 민중적인 책을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이거를 번역해서 완결지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로서는 수훈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대의 행운인 것 같아요. 최대의 행운이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수훈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제 인생에 엄청난 힘과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계속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년에 이 용담유사를 내가 출간했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이 책이야말로 수훈을 낳게 한 그 사상적인 기저가 되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국의 고전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고조선의 역이다,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도 이 주역의 핵심적인 사상이 우리 동학의 그룬트, 하나의 바탕을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날 신문에도 보면은 한겨레 신문에 올해의 책으로 이 도올주역강해를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 볼 때는 대단한 사건이죠. 도올주역강해는 철학자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쓴 주역 해설서이다. 지은이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탄생한 주요한 주역 해석을 바탕에 깔고서 이 난해한 책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데 빛을 주는 책으로 빚어냈다. 주역은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이자 그 변화를 점치는 책이다. 주역에는 깊은 우환의식이 배어 있다.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 실존의 한계 상황에서 하늘의 뜻을 묻는 것이 점이었다. 사사로움을 넘어선 물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윤리학적, 형이상학적 사유가 자라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설을, 아주 정중한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했고, 그리고 그것을 동경대전을 내고 바로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괴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비괴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그 하고 싶은 작업이 우리가 몽꾀라는 거를 벌써 했는데, 이 몽꾀는 사실은 이 어리석을 자인데, 이게 우리 시대의 모든, 그러니까 역사에 누적된 모든 어리석음, 편견, 오만, 모든 잘못된 사유, 이런 거를 여기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몽을, 어리석음을 바로잡는다. 바로잡을 정자죠. 이것이 장횡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것을 가장 정통적으로 주석을 단 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삼은 이제 왕부지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정몽이라고 하는 이 책이야말로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책이죠. 정몽을 쓴 이 장행거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이 행거라는 건 그 사람이 산 저기서 보통 짱짜이라고 해서 장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게 높여서는 장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송나라 중엽 사람이에요. 남송의 주자보다도 두세 기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제 횟수는 한 110년 정도 앞서는데, 이 장행거의 생몰연대가 그 소위 유명한 왕안석이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죽거든요. 그 왕안석이 신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필요한 개혁이거든요. 정치 개혁이거든요. 이건 민중의 삶을 볼 적에 청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 그리고 양반들이 전부 그 불쌍한 농민들한테 고리대금목을 헤쳐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춘궁기에 그 빌려주고 그거를 거의 뭐 6할, 9할까지 쳐먹는데, 그거를 이제 10%로 내려는 것이 청묘법이니까 그것만 해도 우선 국민들이 숨통이 터지죠.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뭐냐면 여태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던 양반들이 다 타격을 받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거는 이 종묘 사직의 이 근간이 되는 모든 윤리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왕안석을 한결같이 그 유학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안석하고 이 장행거하고의 만남도, 장행거가 그렇게 왕안석이를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왕안석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맞질 않은 거죠.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못 준 모양이에요. 그 이면에는 송나라라는 나라가 그 이전에는, 송나라 이전에는 이제 당이잖아요. 우리가 당송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5대 19기라고 해서 그 다양한 이제 군벌들이 이 북방에서 날치어 가지고 난립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태조, 조광윤도 그냥 군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상당히 덕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서 자기 황제하기 싫다 이런데 주변의 장수들이 진정으로 추대를 해서 황제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정사에는 뭐 없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조광윤이하고 같이 술을 먹고 그러다 술 먹고 쓰러진 조광윤이한테다가 그 용포를 입혀가지고 이제 등극을 시켰다. 이럴 정도로 조광윤은 그 덕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조광윤은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제 당나라로부터 이 5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불행했던 것은 결국 군벌이 이 황제 권력을 능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는 철저하게 문치주의로 가는 겁니다. 문치주의로 가서 자기를 옹립했던 장수들을 잘 설득을 해서 나라 꼴이 되려면 당신들이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권력을 다 성공적으로 뺏고, 그러면서 과거 시험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문관 정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송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모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명나라는 사실 우리 조선 왕조의 모델이 아니에요. 명나라는 굉장히 명나라는 난잡한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의 이러한 틀 속에서 엄청난 이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명한 자치통감을 사마광 같은 사람이 이 왕안석의 신법, 그래서 이 구법이라고 해서 대립하지만은 하여튼 꼴통이라도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수준은 보통 수준들이 아니죠. 근데
범중엄이라든가 그 유명한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대가들이 소동파라든가 뭐 그 아버지 하여튼 엄청난 문사들이 등장을 하는 게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나라에서 이 우리가 말하는 네오 컨퓨셔니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신유학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신유학은 실제로는 뭐냐면 송학이라고 그래요. 송학. 송학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학. 이 도학이고, 이 도학은 보통 또 성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새로 나오게 되는 그 바탕에, 모든 이 송학, 도학, 성리학의 바탕에 뭐가 있냐? 사실은 이 주역이 있는 겁니다. 이 주역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송학, 도학,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 배경에 이 역이라고 하는 거 있다는 건 뭐냐면, 역이라는 건 인생과는 동시에 우주론이에요. 우주론이고 심오한 철학인데, 이 역학을 가장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장행거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행거에게 있어서는 리기다 이런 개념들이 대립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리기다 이런 것이. 근데 장행거 밑에 와서 이 낙양 사람인데 이정, 그러니까 정의천, 정명도 이 두 형제가 와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행거한테 배우고 가서는 철저한, 특히 이 중에서 이천,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리라고 하는 개념을 극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극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정의천을 이어받은 게 남송의 주자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자인데, 그 남송의 주자는 이게 남송 사람인데, 이 장행거를 직접 못 배웠죠. 물론 이 주자는 이 정의천도 직접 배운 건 아니에요. 다 사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자와 장행거가 이게 110년의 세월을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중국 철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철학사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당나라에서 송으로의 변화라는 것이, 이 당나라만 해도 온갖 자유로운 사상이 만개를 한 시기란 말이야. 이 사실 당나라 당태종도 북방 그거고 정통 한족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이 당나라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고, 이 당나라를 꽃피운 거는 뭐예요? 결국 불교 아니에요, 불교. 근데 불교라는 거는 아주 철저한 이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불교의 특징이라는 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이라는 건 유식론이란 말이에요. 유식론이고, 하여튼 인간의 그 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알의 문제예요. 인간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는 거는 이런 인식론적인 반성 위에서 엄청난 논리를 쌓아갔는데, 그래봤자 뭐 불교라는 게 뭐 그냥 궁극적으로 뭐 해탈하고 뭐 편하게 그냥 살지 뭐 그렇게 바둥거리느냐. 뭐 사실 불교가 가져오는 윤리의식이라는 게, 우선 불교라는 거는 이런 식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허망해진다 이거야. 모든 게 다 허망해지고 모든 게 그 리얼하진 않다 이렇게 되니까 인생도 허망한 거고 다.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중국인들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초윤리적이다 이거지. 윤리적인 어떤 인간이 살아야 하는 도의 도덕을 철저하게 가르치질 않는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무슨 어머니 아버님을 공경하고 뭐 절하고 뭐 착실한 인간이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진리를 깨우치고 네가 인생의 허망한 걸 깨달아 가지고 쓸데없는데 욕망에 집념을 가지고 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초윤리적인 그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아까 말한 문치주의를 하면은
나라가 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무 관료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는 일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초윤리적인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 관료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장행거라는 사람의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게 이 성리학인이 도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 새로 등장한 관료들에게 도덕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전을 그렇게 해석해 들어간 거예요. 고전을. 지금 내가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데 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당에서 송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민족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당나라의 불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외래 사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외래 사조라고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사상에서 지금 뭐야? 유교의 정통 도학으로 이 유교의 도학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이거는 한족의 원래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철학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초윤리적인 데만 해서 이거는 완전히 윤리적인. 여기서 이제 이 새로운 송나라의 도학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이 윤리적인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떤 인식론적인 반성이라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념을 줄 수가 있고 이 우리의 사상이 굉장한 사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그래서 그 외래 사상을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바꾼다. 이런 사유도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문치주의의 관료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문관 정치를 위한 국가 운영 체제로서의 도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종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장행거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자라는 사람은 이 남송으로 밀려난 다음에 이 정강지변을 통해서 이 북송이 거란이라든가 또 그 금나라가 하면서 나중에 금나라한테 밀려가지고 휘종인이 뭐 다 자기 임금들을 다 잡혀가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항준이 뭐 이런 데가 이 남송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을 때 이 주자라는 사람은 아주 강렬한 이제 민족주의를 가지고 주전파죠. 주자는 완전히 주전파 철학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하고 어떤 원칙을 강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리를 강조한다. 리를 강조한다. 그런데 반해서 장행거는 북송의 초기 사람이기 때문에 원흉하고 포괄적이고 모든 거를 포섭하는 그런 아주 웅원한 철학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철학 체계를 말년에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정몽이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정몽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가 20대의 대학에서 서양 철학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서양 철학에 바칠 수는 없다. 그 서양 철학에 바칠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신념을 준 것이 이 장자 정몽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읽는데 이제 이 장자 정몽주를 쓴 왕부지라는 사람에서는 대학교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정몽과 함께 왕부지를 전공하면서 주역을 알게 됐고 특히 뭐냐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장자 정몽주의 아주 서문에 보면은 정몽은 역 아닌 게 없다 그랬어요. 무비역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주역을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거거든.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이 이 사상을 제대로 구현한 것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황당하다 그러지만 20세기 서양의 화이트헤드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했어요. 뭐냐면 박희성 선생님이라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화이트헤드 밑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이 고려대학 철학과에 있었거든. 화이트헤드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정자 정몽이라는 것이 구현하고 있는 철학 체계가 너무도 앞서가는 아주 21세기적인 아주 사유를 나한테 제시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자, 이 얘기를 오늘 하자면은 이건 끝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정몽을 번역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몽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명이 듣든지 간에 내가 정몽을 강의할 겁니다. 여기서 강의를 할 건데,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는 책이냐면은 주역내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주역내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부지예요. 근데 왕부지의 문장이라는 건 정말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심오하고 어려운데, 주역내전이라는 책은 주역을 아주 속속들이 안에서 일일이 한 문장 하면서 주석을 달면서 쓴 책인데, 뒤에 이 사람이 쓴 전체 발문이 있는데, 나 왕부지는 육무 병술년에 비로소 주역을 공부하는 데 뜻을 두었다. 그런데 이게 1646년에 28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무자년에 오랑캐의 군대, 청나라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오랑캐 군대를 피해 연화봉이라는 게 이 형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 자기 고향에 호남에 그 모택동하고 태어난 데랑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화봉으로 가 있으면서 그 뜻을 더욱 굳혔다. 그래서 을미년에 나는 진영의 산사에서 주역외전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그러거든요. 이게 37세예요. 그러니까 37살에 쓴 책으로 외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외전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인류 사상 천하의 명작입니다. 이 외전이라는 게 뭐냐면, 주역을 이게 바깥에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거예요. 아까 이 외전이라는데, 이 외전이라는 건 30대에 쓴 거고, 이 내전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을중년이라는 게 이 67세나 돼서 이게 쓴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내전이에요. 내전. 근데 내전은 내전대로 맛이 있는데, 외전은 젊은 날에, 근데 이 젊은 날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그 한 뭐 30대쯤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청병에 대항하는 이 의병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임진왜란때 의병 이렇게 의병장 노릇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근데 이때는 완전히 청나라가 망했죠.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고, 왕부지가 중화민족의 모든 문화적 명맥이 단절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끝나고 다시 중화문명이 회복돼서 과거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겨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접었다고. 그 당시 지식인들이 그랬나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서정주 같은 그런 훌륭한 시인도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친일 행각을 계속했다. 도저히 뭐 광복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를 이 사람들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완전히 중국은 없어졌다. 그 어떤 뼈아픈 그 망국의 서름을 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라를 잃어버린 외로운 신하로서 오랑캐에 의해 더럽혀진 땅에 이 한 몸을 붙이고 있으니 뜻함이 있더라도 함께 도모할 리가 없고 어떠한 보람을 갖고 넓힐 수 있는 사업조차 없었다. 그래서 자나깨나 오로지 주역의 도만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않았으며 무엇에도 견주기 어려운 험난함을 감히 가벼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이게 다 중화문명이 끝나고 이 나라가 끝났는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학문이고 이건 천지의 법칙이고 여긴 민족이고 뭐가 이 오랑캐고 뭐고 이게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진리 그 자체다 이거. 그 주역 하나의 모든 자기의 그 학문적인 탐색을 여기다가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죽지 않고 자결하지 않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이 주역을 진실되이 주석을 다는 작업에 나는 평생을 몰두했다. 이런 그 독백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피눈물이 나와요. 이게 피눈물이 나와. 근데 이 주역 내전 6권을 이 연대에 나온 사람이 김진근 교수가 지금 교원대학 교수로 있는데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 거는 왜 내가 이걸 평가하냐면 일본어, 중국어 현대 번역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오리지널하게 한문하고 씨름하면서 우리말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해요. 주석도 상세하게 다뤘고 그래서 이 주역 내전 6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라 마라 이런 말 할 건 아니고 단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학문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금자탑으로 이것은 인정할 만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내년에 이 사람이 주역 외전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 외전까지 번역이 나오는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주역 내전과 주역 외전은 제 주역 강의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참고서로 집에 둘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가 저런 책들이 번역되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 김진근 교수가 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내가 만난 적은 없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사실 왕부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귀국하셔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영인업자가 그 당시 내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앞뒤 영인본으로 영인해가지고 댕기면서 그 당시에는 교수 방 내도 팔았거든. 그래서 그때 내 박사 논문이 벌써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 1000여 부가 나갔어요. 1000여 부가 다 팔렸거든. 근데 선생님의 영어로 쓰신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제가 왕부지를 알게 됐고 왕부지 철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이 주역, 이 왕부지 주역의 연구는 선생님의 학문을 이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야, 내가 인생에서 그래도 이 땅에서 산 것이 헛사는 게 아니구나. 결코 외롭지 않다. 이 사람도 도올TV를 본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도올TV에서 점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역사의 정답을 벌써 얻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왕부지가 주역을 쓰는 심정과 똑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야말로 왕부지는 디딜 땅 하나가 한자가 없는 이게 전부 오랑캐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중화문명도 사라졌고 중화문명과 더불어 이 몇천 년을 내려오던 공자맹자도 다 사라질 판이다. 그런 절망감에서 내가 매달릴 거는 주역밖에 없다.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야말로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과 더불어 주역을 깨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민족의 난국을 헤쳐가고 민족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이 세계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할 거 아니야. 왕부지가 여기 주역 내전 발례를 쓰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장자의 정몽은 역이 아닌 것이 없는데 역은 뭐냐? 그것은 변화다. 변화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상황이 바뀌는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변해가는 상황에 우리를 깨우치고 거기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은 없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바로 택괴가 비괴가 되는가 하면은 비괴가 다시 택괴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주역의 진리일진데, 오늘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어떠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더라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역 그 자체다. 이거를 신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슴 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